단 한 장의 보고서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문부과학성에서 제출한 이 보고서로 인해 각종 뉴스, 인터넷 등에는 주작이다라는 댓글이 순식간에 수십만 건을 넘겼으며 곳곳에서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항해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문부과학성 및 국회는 항해 전화로 마비가 되었습니다. 한 뉴스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의 금기를 폭로한다. 이 뉴스 속에서 일본 학생들은 활발하게 한글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은 친구끼리도 한글로 대화하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일본 정부가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던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봅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문부과학성 교육정책국에서 일하는 나카무라 에리카입니다. 34살이죠. 하버드에서 교육정책을 공부하고 돌아온 지 벌써 6년이 흘렀네요. 그동안 디지털 교과 개편부터 외국어 교육 다변화까지 일본 교육의 미래를 그려가는 일에 매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일본 고등학생 언어 능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충격적인 수치가 튀어나왔죠. 히라가나 정확도 67%, 한자 활용 능력 52%. 이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즉시 담당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에리카 상, 사실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나 틱톡에서 K-드라마 한글 챌린지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한글 챌린지라니.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글 자막을 따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인기라니까요. 인스타그램에서도 한글로 감정을 표현하는 게 트렌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곧바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수많은 일본 청소년들이 한글로 일기를 쓰고 한글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죠. 한글로 쓰면 마음이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일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한글로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히라가나보다 한글이 더 과학적인 것 같아요. 과학적이라니. 우리 문자보다 한글이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건가요? 그날 저녁, 평소처럼 조카 쇼의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서였죠. 쇼는 고등학교 2학년, 요즘 K-드라마에 푹 빠져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쇼가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거든요. 살짝 들여다보니 한글이었습니다. 일기를 한글로 쓰고 있는 거였어요. 쇼야, 뭘 하고 있는 거니? 아, 에리카 이모. 일기 쓰고 있어요. 일기를 왜 한글로 써? 쇼가 펜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이모, 한글로 쓰면 정말 신기해요. 일본어로는 뭔가 부족했던 감정들이 한글로는 딱 맞게 표현되거든요. 특히 슬픔이나 그리움 같은 감정 말이에요. 그리움? 네. 한국어로 보고 싶다는 건 일본어 아이타이와는 느낌이 달라요. 더 깊고 애절한 느낌이랄까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작 17살짜리가 언어의 감정 표현력에 대해 이렇게 섬세하게 느끼고 있다니. 그것도 외국어로 말이에요. 아버지가 거실에서 저희를 불렀습니다. 저녁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식탁에 앉은 아버지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에리카야, 쇼가 요즘 한국 것들에만 빠져 있어서 걱정이다. 일본 고전 문학을 전공한 할아버지로서는 안타까울 따름이야. 아버지는 도쿄대학에서 일본 고전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세요. 평생을 일본 문화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에 바쳐오신 분이죠. 아버지, 시대가 변했잖아요.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문화라니. 저건 문화 침투야.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잊어버리고 있다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한글이 일본 청소년들에게 문화 침투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던 감정 표현의 도구일까요? 집에 도착해서 다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놀랍게도 신주쿠와 시부야에 한글 학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대형 서점들도 한국어 교재 코너를 신설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어 교재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서점도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엘리트 여고생들 사이에서 토픽 2급 인증 챌린지가 유행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어도 중국어도 아닌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르는 게 스테이터스가 된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보고서의 수치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히라가나 67%, 한자 52%, 그리고 한글에 열광하는 청소년들의 모습들. 혹시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쇼가 말했던 그 감정 표현력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한글 글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마치 저에게 뭔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문부과학성 교육정책국에서 일하는 나카무라 에리카입니다. 34살이죠. 하버드에서 교육정책을 공부하고 돌아온 지 6년, 일본 교육의 미래를 그려가는 일에 매진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일본 고등학생 언어능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충격적인 수치가 튀어나왔죠. 히라가나 정확도 67%, 한자 활용 능력 52%. 이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즉시 담당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에리카 상, 사실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나 틱톡에서 K-드라마 한글 챌린지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한글 챌린지라니.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자막을 따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인기라니까요. 인스타그램에서도 한글로 감정을 표현하는 게 트렌드래요. 전화를 끊고 나서 곧바로 검색해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수많은 일본 청소년들이 한글로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죠. 한글로 쓰면 마음이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히라가나보다 한글이 더 과학적인 것 같아요. 과학적이라니. 우리 문자보다 한글이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건가요? 그날 저녁 평소처럼 조카 쇼의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서였어요. 쇼는 고등학교 2학년, 요즘 K-드라마에 푹 빠져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쇼가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거든요. 살짝 들여다보니 한글이었어요. 일기를 한글로 쓰고 있는 거였습니다. 쇼야, 뭘 하고 있는 거니? 아, 에리카 이모. 일기 쓰고 있어요. 일기를 왜 한글로 써? 쇼가 펜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모, 한글로 쓰면 정말 신기해요. 일본어로는 뭔가 부족했던 감정들이 한글로는 딱 맞게 표현되거든요. 특히 그리움 같은 감정 말이에요. 그리움? 네. 한국어 보고 싶다는 건 일본어 아이타이와는 달라요. 더 깊고 애절한 느낌이랄까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고작 17살짜리가 언어의 감정 표현력에 대해 이렇게 섬세하게 느끼고 있다니. 아버지가 거실에서 저희를 불렀습니다. 저녁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식탁에 앉은 아버지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에리카야, 쇼가 요즘 한국 것들에만 빠져 있어서 걱정이다. 일본 고전 문학을 전공한 할아버지로서는 안타까울 따름이야. 아버지는 도쿄대학에서 일본 고전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세요. 평생을 일본 문화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에 바쳐오신 분이죠. 아버지, 시대가 변했잖아요.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문화라니. 저건 문화 침투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한글이 일본 청소년들에게 문화 침투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던 감정 표현의 도구일까요? 집에 도착해서 다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놀랍게도 신주쿠와 시부야에 한글 학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었어요. 대형 서점들도 한국어 교재 코너를 신설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어 교재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서점도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엘리트 여고생들 사이에서 토픽 2급 인증 챌린지가 유행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영어도 중국어도 아닌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르는 게 스테이터스가 된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의 수치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히라가나 67%, 한자 52%, 그리고 한글에 열광하는 청소년들의 모습들. 혹시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달 후 문부과학성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자민당 보수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나카무라 상,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과장이 저를 부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글 교육 제한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에요. 준비하고 오세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자민당 의원들과 교육 관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사토 의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일본 청소년들의 한국어 학습 열풍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한 외국어 학습이 아니라 민족 정신의 해체죠. 다른 의원이 거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히라가나와 한자도 제대로 못 쓰는 아이들이 한글은 왜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 겁니까? 이건 문화 침투입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본 것들이 떠올랐거든요. 한글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청소년들, 친구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는 아이들 말이에요. 나카무라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제게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한글이 일본 청소년들에게 위협일까요?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문화 침투가 아니라 감정 표현의 필요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한국어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토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자신의 언어에 대한 자신감 상실이에요. 그날 오후 NHK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자녀가 한국 문화에 심취해 불안하다는 학부모가 전체의 58%나 되었거든요. 작년 같은 조사에서는 23%였는데 말이죠.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인터뷰 내용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아이가 한국 드라마만 보고 한글로 일기를 써요. 일본 아이인지 한국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걸 보면 정말 걱정됩니다. 학부모들의 불안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더 찾아봤어요.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한국어 학습은 다문화 역량을 키우는 긍정적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본 정체성을 흔드는 위험한 현상이라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어요. 다음 날 아침 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나카무라 상, 한글 교육 제한안 초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한안이요? 네.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정말 한글 교육을 제한해야 하는 걸까요? 쇼와 같은 아이들의 감정 표현 기회를 막는 게 옳은 일일까요? 점심시간에 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쇼야, 요즘 학교에서 한국어 배우는 것에 대해 뭔가 제재가 있니?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조금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걱정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쇼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모,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걸 포기하라고 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한글이 일본 청소년들에게 위협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소통의 도구일까요? 그날 밤, 저는 한글 교육 제한안 초안을 앞에 두고 펜을 들지 못했어요.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한글 교육 제한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에리카야, 쇼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간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교환학생이요? 응.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6개월간 공부하겠다는 거야. 아예 집을 떠나겠다고 하니까 할 말을 잃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쇼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니. 그날 저녁 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혼자 앉아 계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에리카야, 내가 너무 완고했나 싶어. 쇼와 대화를 못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쇼가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 나는 무조건 반대만 했어. 왜 그러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야. 아버지, 그 아이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웃을 때도 나는 못마땅해 했지. 우리 문화는 안 보고 왜 남의 나라 것만 보냐고 타박만 했어. 아버지가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어제 쇼가 짐을 싸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와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와 쇼 사이의 갈등이 이렇게까지 깊어졌다니. 일주일 후, 쇼는 정말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도 아버지와는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모, 저 열심히 공부하고 올게요. 할아버지께는 잘 말씀드려 주세요. 쇼가 떠난 후 아버지는 더욱 침울해지셨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서 멍하니 계시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그런데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쇼가 보낸 동영상 편지를 아버지와 함께 보고 있을 때였어요. 쇼가 서울에서 보내는 일상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쇼가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아버지가 그 말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보고 싶어요라고 쇼가 말했을 때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혹시 한국어를 아세요? 조금. 요즘 혼자 공부하고 있어.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토록 한국 문화를 반대하시던 아버지가 한국어를 배우고 계시다니. 쇼와 대화하고 싶어서 시작했어. 그 아이가 왜 한국어에 그렇게 빠져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거든. 아버지가 서재에서 한국어 교재를 꺼내오셨어요. 여러 권이나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 하지만 공부하다 보니 알겠더라. 이 언어에는 정말 섬세한 감정 표현이 많이 있구나. 어떤 부분이요? 보고 싶다는 말만 해도 그래. 일본어로는 아이타이 한마디인데 한국어로는 그리움의 깊이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더라고. 그때 또 다른 동영상이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쇼가 한국 친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밝게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배우고 친구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방법도 배우고 있어요. 아버지가 화면을 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가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구나. 그날 밤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리카야, 내가 틀렸었나 봐.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나누는 다리구나. 쇼가 돌아오면 나도 한국어로 대화해보고 싶어.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평생을 일본 고전 문학에 바치신 아버지가 이제 나도 한글을 배워야겠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말이죠. 아버지의 변화를 목격한 후 저는 한글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게 단순한 유행일까요? 그러던 중 도쿄대학 심리학과에서 발표한 논문 하나가 제 눈에 띄었어요. 일본인은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논문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일본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3%가 진짜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혼내와 다테마의 문화 때문이라고 했어요. 혼내는 본음, 다테마에는 겉으로 드러내는 말이죠. 일본인들은 어릴 때부터 진짜 마음보다는 상황에 맞는 말을 하도록 교육받아 왔거든요. 논문을 계속 읽어보니 더욱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일본 청소년들은 감정 표현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정말일까요?
저는 논문을 작성한 야마시타 교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교수님, 정말 한국어가 일본 청소년들의 감정 표현에 도움이 되나요? 네,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한국어를 6개월 이상 학습한 학생들을 조사해 봤는데 일본어로도 감정을 더 자유롭게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원리인가요? 한국어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가 일본어보다 훨씬 다양해요. 특히 미묘한 감정의 차이를 구분하는 표현들이 많죠. 이런 언어를 배우면서 자신의 감정을 더 세밀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야마시타 교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애틋하다, 그립다, 간절하다 같은 표현들은 일본어로는 모두 아이타이 하나로 퉁어지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각각 다른 감정이죠. 저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이 친구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니까 소통이 깊어지는 거예요. 특히 일본 사회에서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나요?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중 85%가 한국어 학습 후 가족과의 대화가 늘었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67%는 친구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글 학습 열풍은 단순한 문화 침투가 아니라 감정적 해방의 욕구였던 거네요. 며칠 후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이번에는 게이오 대학 사회학과에서 나온 논문이었습니다. 한국어가 감정 언어로 기능하며 청소년들 간 의사소통을 회복시킴. 제목만 봐도 핵심이 드러났어요. 논문 내용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서 괴롭힘이 30% 감소했다는 거였어요. 그 이유는 서로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울증 발생률도 23% 감소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논문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정신건강이 개선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이 논문들을 정리해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글의 감정 표현력이 사회적 연대를 높인다였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어를 배운 일본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관계도 개선되었다는 통계가 있었거든요.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78%가 일본어로도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게 되었다고 답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쇼야,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정말 달라진 게 있니? 네, 이모.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전에는 기분이 안 좋아도 그냥 기분 나쁘다고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서운하다, 속상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감정의 세분화가 소통의 질을 높이고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도 요즘 한국어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서툴지만 정말 진심이 느껴져요.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때? 훨씬 좋아졌어요. 한국어로 대화하다 보니까 서로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일본어로는 부끄러워서 못했던 말들도 한국어로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글은 일본 청소년들에게 감정의 언어였어요.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을 해방시키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본 사회 전체의 감정 소통 능력을 높이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감정 표현력이 사회적 연대를 높인다는 제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어요. 문부 과학성 대회의실에 각계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한글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였죠. 사토 의원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어요. 나카무라 담당관의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만 감정 표현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언어의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제가 할 말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현장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언어는 정체성을 지키는 도구이자 연결의 다리입니다. 한글 학습이 일본어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감정 소통을 보완하고 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의 일본어 실력이 오히려 향상되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감정을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면서 모국어 표현력도 풍부해진 거죠. 야마다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그런 결과가 나왔나요? 네. 한국어 학습 6개월 후 일본어 작문 능력이 평균 27%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감정 묘사 부분에서 현저한 개선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우울증 감소, 괴롭힘 감소, 가족관계 개선까지. 이게 바로 교육이 추구해야 할 목표 아닌가요? 사토 의원이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어요. 하지만 정체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평생을 일본 고전 문학에 바치신 분이 손자와의 소통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회의실의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라고. 한글을 배우면서 일본어의 소중함을 더 깨달았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때 박지훈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도쿄 한국문화원의 지부장으로 참석한 거였어요. 저는 한일 문화교류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한국을 동경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서예요. 박지훈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어가 일본 학생들에게 감정의 출구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지훈을 바라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문화 침투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며칠 후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문부과학성에서 고등학교 한국어 과목 정규화를 발표한 거예요. 하지만 단순한 외국어 과목이 아니라 감정소통 교육의 일환으로 도입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어요. 도쿄대학에서 한자 한글 이중 언어 커리큘럼 시범 도입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감정 표현 역량을 높이는 교육 혁신이라는 명목이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드디어 학교에서 정식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기뻐요. 이제 친구들과 더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후 쇼가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아버지와 만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쇼가 한국어로 말하자 아버지도 서툰 한국어로 대답하셨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쇼야. 두 사람이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정말 벽이 아니라 다리였어요. 그리고 감정을 나누는 가장 소중한 도구였습니다. 6개월 후 도쿄 시내 고등학교에서 첫 한국어 졸업 연설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단상에 올라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어를 통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